2023년 12월 19일 시행된 고2 11월 학력평가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는 간단하게 문제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법 문제예요. 그때 맨 처음에 나왔던 발표에 대한 문제고, 이런 화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이나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학생의 말하기 방법이 어떠한지 같은 것들을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에 관련해서 3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거의 매번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 이렇게 학생들의 반응을 가지고 윗글을 이해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누르고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묻는 거죠. 자, 우리 3번 같이 볼게요. 우리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4번입니다. 우리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학생 1뿐이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초기에 금속활자는 주조 기술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을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2번, 실제 갑인자와 개미자로 인쇄된 책의 모습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이해가 쉬웠다고 반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3번, 활자를 주조하고 책을 인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예측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5번, 박물관에 가서 금속 활자를 주조하고 책을 인쇄한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볼 것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화법에 대한 문제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 화법과 작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처음에 아니면 나중에 학생들의 대화가 드러나고 바탕으로 글을 쓴 게 나타나는 게 화법과 작문이죠. 우리 화법과 작문에서는 화법에 드러나는 학생들의 말하기의 특징 같은 것들, 그리고 내용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이 내용이 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특히 작문 같은 경우에서는 고쳐쓰기나 나중에 마지막 문단에 추가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출제가 되므로 여러분들이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도 문제만 풀고 넘어갈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문을 따로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우리는 3번 문제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 3번, 가의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한 거, 우리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펀딩에 대한 내용이었죠. 우리 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에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가에서 학생 2가 가치 참여 펀딩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 내용을 놓자고 제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나에서는 같은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가에서 학생 1이 대화의 배경을 밝히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이를 바탕으로 나에서 학생 2가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진 않습니다. 2번, 가에서 학생 2가 가치 참여 펀딩의 정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나에서 가치 참여 펀딩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진 않습니다. 3번, 가에서 학생 3이 봉사활동의 주제를 선정한 과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나에서 지역 하천 쓰레기 줍기를 주제로 결정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진 않습니다. 5번,
가이사 학생 3이 봉사활동 진행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나이사 활동의 일회성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거 바로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으로 작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작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앞에서 합법과 작문 할 때 설명을 했지만 이 작문 상황에 대해 어떤 초고를 썼는지 그 내용과 이 초고에 대해 수정할 내용이나 마지막 문단이나 중간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묻는 문제 같은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작문 목적을 일단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하고요. 이에 대한 글쓰기 전략이나 이런 자료 사용 방법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작문은 좀 학평 변형 문제 말고 새로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따로 보고 있어야 문제 풀기가 용이해지므로 지문을 따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들 일시정지 누르고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같이 볼게요.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3번입니다. 윗글에서 문제 상황으로 인해 공동체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적절하지 않게 되고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윗글은 예상 독자인 박물관 관계자를 고려하여 격식에 맞고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박물관 운영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이 감사 인사를 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2번 윗글의 필자는 박물관을 방문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박물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의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4번 윗글에서 건의 내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비한 방안을 언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건의의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5번 윗글에서 요구사항이 수용될 경우 예상되는 이익과 기대 효과를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건의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3번이었고 우리는 바로 언어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언어에서는 음절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며 피동문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리고 형태소 그 다음에 중세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 중세국어의 특징이나 의문에 대한 것들은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문과 중세국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틀리면은 조금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4번과 5번을 풀어볼 건데요. 4번은 바로 형태소죠. 자, 여러분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그리고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각각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어떤 형태소 문제가 나와도 풀기가 용이해집니다. 따라서 우리 4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볼 건데 자, 이것도 보기 같은 경우에는 학력평가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펼쳐놓고 아니면 다른 4번 보기를 펼쳐놓고 문제 확인해 주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고 기역, 니은, 디귿 확인해 주시고요. 일시정지 누르고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볼게요. 우리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였죠,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입니다. 우리 자신은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이므로 기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나눔은 나누라는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가 미음이라는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에 결합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평소와 모두는 모두 실질이자 자립이므로 기역에 속하고요. 3번 나누어 주고는 나누 플러스 어와 주 플러스 고로 나눌 수 있으며 모두 니은 또는 디귿에 속합니다.
4번. 사람들은 사람 플러스 들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기역과 디귿에 속합니다. 반면 새 것은 새와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니은에 속하게 됩니다. 5번. 가지면서와 낡은은 가지 플러스 면서 그리고 날 플러스 는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모두 니은 또는 디귿에 속함으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2번이었고 우리 바로 5번 볼 거예요, 여러분. 중세국어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면 어쨌든 한 문제는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5번 같은 문제는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기 한번 봐주시고요. 이 보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5번이죠, 여러분. 우리 저주시 난이 있고 네, 주어는 왕으로 3인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를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 사용하는 의문문의 종결 어미로 부는 것은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가샤의 샤가 문장의 주체인 왕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국어의 선어말 어미 시와 기능이 동일하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2번 탈릴의 릴은 목적격 조사이며 현대 국어에서는 을을의 형태만이 쓰이는 것과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조화에 따라 아래하가 들어간 을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3번 현대 국어의 때부터와 달리 중세 국어의 때부터는 이렇게 비읍, 시읍, 기역이 함께 사용되는 어두자음군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4번 현대국어의 사람 이와 달리 사람 이를 통해 이거를 통해 이어적게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현대국어와 달리 모음 앞에서 음절의 종성이 연음되어 발음하는 것을 표기에도 반영했다. 이게 바로 이어적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적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건 어두자음군, 이거는 목적격 조사, 이거는 주체 높임, 이건 연음, 이건 이어적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아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 독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술에 대한 기술 철학자들의 견해, 분석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주제 통합 같은 경우에는 가의 내용과 나의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무엇인가, 아니면 하나의 표현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기가 좀 쉬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랑 나랑 연계하는 문제나 가랑 나를 연계해서 보기에 적용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조금 까다로워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가 먼저 갈게요. 자, 우리 고전적 기술 철학은 개별적인 기술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포괄적인 기술 일반에 주목하면서 현대 기술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고전적 기술 철학의 특징,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되죠? 포괄적인 기술 일반에 주목하면서 현대 기술을 비판적으로 고찰. 자, 이런 대표적인 철학자로 엘릴과 마르쿠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엘릴과 마르쿠제에 대해 나오겠죠, 당연히. 자, 엘릴은 자율적 기술론의 관점에서 현대 기술의 특징에 주목하여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르는 거 나왔죠? 자율적 기술론. 이게 뭘까? 했는데 여기에서 자율적 기술론은 도구적 기술론과 대비된대요. 뭔데? 우리 자율적 기술론도 모르는데 도구적 기술론도 몰라. 이거 둘 다 모르는데 어떻게 내용을 알아요? 그 뒤에 친절하게 도구적 기술론에서 기술은 이라고 도구적 기술론에 대한 설명을 줍니다. 그럼 이거랑 대비되는 게 자율적 기술론이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다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도구적 기술론에서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인간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된다. 이와 달리 엘릴은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인 것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한다. 기술은 오직 효율적이라는 기준에 의해서만 움직이므로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기술 자체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자동적이며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 이는 자율적인 기술 앞에서 인간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전통적 의미에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였던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역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엘릴은 기술에 대한 인간의 근거 없는 신뢰가 일반화되고 인간이 기술의 지배에 대한 비판력을 상실하게 되어 사회가 인간 소외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결국 이런 기술로 인해서 비판력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가 인간 소외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라는 게 엘릴의 주장이라는 거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엘릴은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뿐이라고 하였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약간 수동적이죠? 그냥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이거를 뭐 이겨내고자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마르쿠제를 보자면 마르쿠제는 1차원적 사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한 인간과 사회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였다. 1차원적 사회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마르쿠제에 따르면 산업혁명 초기에 인간은 기술을 개발하여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스스로 해방되었다. 그러나 기술이 고도화되고 산업사회가 성장하면서 기술은 오히려 개인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었고 그 결과 개별 주체의 내면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기술의 창조자였던 인간이 비판적 사유를 하지 못하는 1차원적 인간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엘릴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두고 나로 넘어갈게요. 자, 기술의 일반에 대해 추상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실제 기술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믿은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시도를 경험으로의 전환이라고 불렀다. 자, 이들은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 우리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죠. 엘릴과 마르쿠제. 이런 사람들이 기술이 초래한 문제들에 집착한 채 기술을 외부에서만 관찰이 가능한 커다란 암흑상자로 취급해왔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개별 기술들의 내용과 발전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토대 위에서 철학적 사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고전적 기술 철학은 포괄적인 기술 일반에 주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죠. 근데 나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이런 개별 기술들의 내용과 발전 과정들을 분석해야 된다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험으로서의 전환이 서술적인 접근 방식과 규범적인 접근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서술적 접근 방식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돈 아이디의 내용만 좀 볼게요. 돈 아이디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체현, 해석, 배경관계로 설명하는데 체현관계란 기술이 인간의 신체적 기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이다. 그래서 안경 이런 것들이고요. 해석관계는 기술이 해석을 필요로 하는 텍스트를 인간에게 제공하는 관계이다. 그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것들이 그런 텍스트인 셈이며 인간은 이에 해석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배경관계는 기술이 인간의 삶이 영이 되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인데 보일러와 같이 이렇게 환경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관계가 그렇다. 규범적 접근 방식은 기술이 야기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규범적 접근 방식에서는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이 기술 사회의 문제와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래서 핀버그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의 민주화를 주장했다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기술 코드 이런 것들의 정의 같은 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한 2개 정도만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학평 변형 문제 3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3번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보기 읽어주시고요.
자, 우리 일시정지 누르고 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3번입니다. 나의 사문단. 사회 구성주의자들에 따르면 기술의 발달은 효율성과 같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특정한 기술과 관련된 사회 집단의 상호작용에 의해 여러 가지 변화 가능한 방향 중 하나가 무의식적이고 우연적으로 선택되어 기술의 발달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았다를 통해 사회 구성주의자들은 자전거의 디자인은 앞뒤 바퀴가 같은 크기로 고정된 것은 효율성과 같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나의 산문단을 통해서 돈 아이디는 자전거는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스포츠나 장보기 등을 할 때 몸의 일부와 같이 기능할 것이라고 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나의 사문단과 오문단을 통해 사회 구성주의자들은 자전거의 디자인이 앞뒤 바퀴가 같은 크기로 고정되어 가는 과정을 개별 기술의 발달 과정으로 보고 이에 주목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나의 오문단을 통해 핀버그는 자전거 앞뒤 바퀴의 크기, 자전거의 용도는 각각 디자인,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이라는 기술 코드로 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나의 오문단을 통해 핀버그는 자전거의 디자인이 선택되는 과정을 사회적 선택 과정으로 보고 이를 기술 발달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7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가랑 나랑 연계해서 푸는 문제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7번 같이 볼게요. 우리 7번에 적절한 것은 바로 4번입니다. 자, 4번 보자면 가와 나는 여러 기술 철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현대 사회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나에서 관점이 다른 견해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 있긴 하지만 가와 나 모두 문제의 복잡성을 드러내기 위해 관점이 다른 견해도 소개하고 있진 않습니다. 2번 가와 나 모두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비판을 확인할 수 없고 3번 나에서 핀버그가 제시한 대안은 확인할 수 있지만 가와 나 모두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번 가와 나 모두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들을 비교하고 있지도 않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가장 바람직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4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신뢰 보호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행정기관에 사전에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행정기관으로 받으면 이제 그 답변을 믿고 건축을 진행하겠죠. 행정기관의 어떤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는 데 대한 국민의 믿음을 신뢰라고 하면 자, 신뢰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기관의 말이나 행위를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라고 한다. 이런 선행조치가 행해진 이후 선행조치의 법적 하자가 발견되면 행정기관은 선행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 경우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 자, 왜냐면 나는 행정기관한테 물어보고 한 건데 갑자기 이게 행정기관으로부터 다른 조치가 취해진다면 그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법적 하자가 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는 보호받아야 함을 행정법상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신뢰보호 원칙이라 한다. 신뢰보호 원칙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놔야겠죠? 행정기관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을 내릴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며 시소 또는 무효의 대상이 된다.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로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공적 견해 표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구체적 사안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법령 해석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의 질의에 행정기관이 원론적 차원에서 답변해 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명시적으로 의사를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의사를 드러내는 것도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로 보아 공적 견해 표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해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요건과 두 번째 요건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법적 하자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귀책사유, 즉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예를 들어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이에 대한 적용 요건 3가지를 안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이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세 번째 요건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민이 행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정기관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다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여야 합니다. 자, 나머지 예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국민의 신뢰가 침해됨으로써 국민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공익 및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비교하여 공익 및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이후 사실관계나 법적 상황이 변경된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왜 행정상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유 한번 보고 있으면 되겠죠. 자,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한 2-3개 정도만 풀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일단 기억은 여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 확인을 해주시고 우리 일시정지 누르고 3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우리 3번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바로 5번입니다. 사문단에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으로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민이 행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억에 언급된 국민이 행정기관에 선행조치가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와 선행조치와 관련된 사항이 사후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미리 알린 경우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원인이 되어 국민의 행동이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억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고요. 따라서 3번에 적절한 거 바로 5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9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9번 보기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번 같이 볼게요. 9번에 적절한 거 바로 1번입니다. 보기는 산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허가 조치의 법적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그 이유가 허가를 신청한 국민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면 그 국민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다의 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건축 불허가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며 그 이유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법적 하자를 갖게 된 것에 대해 A에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9번에 적절한 거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3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13번 보기에 밑줄 찐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건데
우리 일단 보기 먼저 읽을 시간 줄게요. 자, 보기 다 읽었으면 윗글에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어디인지 한번 봅시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미음입니다. 이거는 바로 답 볼게요. 우리 13번에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우리 보기에서 이 사인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뢰에 따른 사인의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신뢰와 이로 인한 개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윗글에 디귿과 가장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세 문제까지 풀어보았고 우리 독서의 마지막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추진제 로켓에서의 연소 불안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학이나 기술 지문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지문들은 내용을 좀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로켓의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연소 불안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연소 불안정을 해결해야 로켓이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과연 연소 불안정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불안정은 연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으로 로켓에서는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연소 불안정이 나타날 수 있다. 액체 추진제 로켓의 연소 과정을 바탕으로 연소 불안정에 대해 알아보자. 여긴 친절하게 뭘 알아볼지 얘기를 해줬죠. 우리 액체 추진제 로켓의 연소 과정을 바탕으로 연소 불안정을 알아보자 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연소 과정도 알아야겠죠. 자, 일단 액체 추진제 로켓이 무엇이냐? 이것은 산화제와 액체 연료를 추진제로 사용하는 로켓이고요. 액체 추진제 로켓의 엔진은 일반적으로 산화제 탱크, 연료 탱크, 분사기, 연소실, 노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켓 엔진에 시동이 걸리면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추진제가 이동하여 분사기에 의해 연소실 내부로 분사되게 됩니다. 연소실 내에서 추진제가 연소될 때 액체였던 추진제가 연소가스가 되면서 연소실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며 열, 소리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연소 과정은 추진제가 분사기에 의해 연속적으로 분사되면서 지속됩니다. 이때 연소실 내에서 소리의 진동, 열이 주기적으로 방출되며 생기는 열 방출 진동이 존재하는데 연소실 내의 압력 역시 주기적으로 변화하며 진동합니다. 그리고 연소가스는 노즐을 통과하여 로켓 바깥으로 배출되고 그 반발력으로 로켓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액체 추진제 로켓의 연소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소가 되는지 그것들은 정리를 해 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자면 자, 그런데 연소 과정에서 연소실과 추진제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나 연소실 내의 열 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연소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연소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두 번째 연소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정리하시고요. 전자의 경우 연소실 압력 진동으로 추진제 공급량에 급격한 변화가 생김으로써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증폭되는 것이다. 이때 연소실 압력 진동은 일반적으로 10에서 200Hz 사이의 주파수를 가집니다. 자, 이러한 연소 불안정은 추진력의 크기를 변화시키고 로켓의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는 문제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열음향 연소 불안정은 연소실 파손이나 폭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소 불안정이 생길 수 있는 두 가지의 과정, 그리고 이 첫 번째는 어떤 거에 대한 건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리해 놓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연소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로켓 개발 과정에서는 실제 연소실과 유사한 조건으로 연소 시험을 수행하여 연소 불안정의 발생 여부나 발생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소실 압력이 정상 압력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 진동할 경우 연소 안정, 그 범위를 벗어나면 연소 불안정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공급 시스템의 압력 감쇄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데, 그리고 열 음향 연소 불안정은 배플이나 음향공을 장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거에 대한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정리해두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엄청 어려운 지문일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죠. 결국 액체 추진제 로켓이 어떻게 연소가 되는지 그 과정을 정리하고, 이 연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연소 불안정 사례, 연소 불안정 상황, 그 각각의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 미리 대비를 하는데 그 대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후자를 나누고 그에 대해서 내용을 쭉 이렇게 써가면 정리가 좀 쉬워지겠죠? 자, 우린 이와 관련된 문제 두세 개 정도만 풀고 문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번 같이 보자면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4번입니다. 연소 불안정의 발생 원인이 열 음향 연소 불안정이라고 판단되면 연소실에 배플이나 음향공을 장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공급 시스템에 압력 감쇄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연소 불안정 발생 원인이 연소실과 추진제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이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현상을 연소 불안정이라고 하는데, 로켓의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서는 연소 불안정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2번 연소실과 추진제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적 작용에 의한 연소 불안정은 연소실 압력 진동으로 인해 추진제 공급량의 변화가 생김으로써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증폭되는 것인데, 이러한 연소 불안정은 추진력의 크기를 변화시키고 로켓의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3번 연소실 내 열 방출의 진동이 가는 주파수와 소리의 진동이 가는 주파수가 일치하면 연소실의 압력 진동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것을 열 음향 연소 불안정이라는데, 이러한 연소 불안정은 연소실 파손이나 폭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됩니다. 5번 배플은 연소실의 공간적 특성을 바꾸어 기존의 연소실 고유 주파수를 변화시킴으로써 열 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 간의 상호작용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 바로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그 다음 9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보기를 읽도록 합시다. 9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번 같이 볼게요. 우리 9번에 가장 적절한 거 바로 2번입니다. B의 경우 압력의 변화가 정상 압력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이므로 연소가 안정하다고 판별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A의 경우 압력의 변화가 정상 압력의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이므로 연소가 안정하다고 판별합니다. 따라서 배플을 장착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3번 C의 경우 압력의 변화가 정상 압력의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초과하므로 연소 불안정이 발생한 것이고, 주요 진동 주파수가 10에서 200Hz 사이에 있으므로 연소실과 추진제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 연소 불안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번 B의 경우
정상 압력이 1200이라면 압력의 변화가 정상 압력의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초과하므로 연소 불안정이 발생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주요 진동 주파수가 1000에서 2000Hz 사이에 있으므로 열 음향 연소 불안정이 발생한 것이므로 연소실 파손이나 폭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로켓 구조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은 연소실과 추진제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 연소 불안정입니다. 5번 C의 경우 정상 압력이 1600이라면 압력의 변화가 정상 압력의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초과하므로 주요 진동 주파수를 측정하여 연소 불안정의 발생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었고요. 마지막으로 13번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 13번 볼게요. 우리 13번에 적절한 거 바로 5번입니다. 연소 불안정이 발생했을 때 연소실 압력 진동이 1000에서 2000Hz 사이의 주파수를 갖는 경우 열 음향 연소 불안정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데 이때 음향공을 장착하면 연소실 내부의 소리가 음향공 안에서도 진동하게 되어 소리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따라서 소리 에너지를 분산시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연소 불안정이 발생했을 때 연소실 압력 진동이 10에서 200Hz 사이의 주파수를 갖는 경우 그 발생 원인은 연소실과 추진제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때 공급 시스템에 압력 감쇄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2번 연소 불안정이 발생했을 때 연소실 압력 진동이 10에서 200Hz 사이의 주파수를 갖는 경우 그 발생 원인은 연소실과 추진제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연소 불안정은 로켓 구조물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소실의 파손이나 폭발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열 음향 연소 불안정입니다. 3번 연소 불안정이 발생했을 때 연소실 압력 진동이 1000에서 2000Hz 사이의 주파수를 갖는 경우 열 음향 연소 불안정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며 이때 배풀이나 음향공을 장착하는 방법 등이 사용됩니다. 4번 연소 불안정이 발생했을 때 연소실 압력 진동이 1000에서 2000Hz 사이의 주파수를 갖는 경우 열 음향 연소 불안정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데 이때 배풀을 장착해 연소실의 공간적 특성을 바꿈으로써 연소실 고유 주파수를 변화시켜 열 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 간의 상호작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 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 간의 상호작용을 유발하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13번에 적절한 거 5번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는 다음 문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단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갈밭 속을 간다. 젊은 시인과 함께 가노라면 나는 혼자였다. 자, 이상하죠? 분명 누군가와 함께 간 줄 알았는데 나는 혼자래요. 지금 화자가 자신이 고독한 상황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 누구나 갈밭 속에서는 일수, 동행을 잃기 마련이었다. 자, 누구나라는 것은 지금 화자의 상황이 화자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인간 전체, 그 누구나, 아무나 이렇게 동행을 잃기 마련이었다라고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형, 아무리 그를 불러도 나의 음성은 내면으로 되돌아오고 이미 나는 갈대 안에 있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갈밭은 어석어석 흔들린다. 자, 지금 바람이 불지도 않지만 갈밭이 흔들리는 것은 지금 화자가 불안한 내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불안한 내면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 이런 대구법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젊은 시인은 저편 간기슭에서 나를 부르는데 나는 응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소통이 단절된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지금 고독감을 인간의 근원적 정서로 보편화하여 수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인간이란 다 고독하니까. 라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는 시였습니다. 자, 이거랑 같이 나온 감나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감나무는 이 감나무를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의인화가 드러나는지 알아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참 늙어 보인다. 주체는 감나무죠. 감나무가 참 늙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늘길을 가면서도 무슨 생각들이 많았던지. 자, 하늘길이라는 건 감나무가 도달하고자 했던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무슨 생각이 그리도 많았는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함부로 곧게 뻗어 올린 가지 하나 없다. 멈칫멈칫 구불구불. 자, 우리 앞에서 봤던 하단에서도 어석어석이라는 음성상징어가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성상징어가 드러납니다. 태양에 대한 치열한 사유에 온몸이 부르터. 태양 또한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늙으술에 하나 열매는 애초부터 단단하다. 자, 애초부터 라는 것은 감나무의 겉모습이 온몸이 부르터 늘수그레 하지만 이와 다르게 감나무가 가진 열매는 처음부터 단단하다는 특성을 부각합니다. 떴다. 자, 이렇게 미각적 심상이 드러나고요. 풋생각을 남에게 건네지 않으려는 마음다짐. 독하게 꽃을, 땡감을 떨구며. 자, 이렇게 짧은 시행인데도 쉼표를 사용해서 호흡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나는 바람에 허틈을 내지 않고 단호한 결단으로 가지를 툭 분질러버리고 영혼이 가벼운 새들마저 둥지를 틀지 못하고 앉아 깃을 쪼며 미련 떨치는 법을 배운다. 보라, 가을머리에 인 밝은 열매들, 늙은 몸뚱이로 어찌 그리 예쁜 열매를 매다는지. 자, 가을이었는데 그뿐 눈바람 치면 눈이니까 겨울로 계절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알몸으로 죽어버린 듯 묵묵부답 동안거에 드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기 뒤에는 동안거에 드는 감나무를 보라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겠죠. 근데 보라라는 명령형 어미가 앞에 나오고 드는 이라는 데에서 마무리가 되어서 여운을 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한 두세 개만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1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1번 볼게요. 우리 1번에 적절한 거 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는 갈밭을 친숙한 자연물이라 볼 수는 있으나 대상의 마음이 향하는 공간을 환기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나는 감나무를 친숙한 자연물이라 볼 수 있으며 하늘길을 가면서도 태양에 대한 치열한 사유에 온몸이 부르터와 같은 시구를 통해 대상의 마음이 향하는 공간을 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두 작품 모두 자연물이 드러나긴 하지만 가는 자연물을 통해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나는 자연물을 통해 이상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두 작품 모두 자연물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번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는 작품 없고요. 4번 가에는 어석어석이라는 의성어가 나에는 멈칫멈칫 구불구불이라는 의태어가 드러나긴 하지만 의성어와 의태어를 둘 다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5번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는 작품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8번 볼 거예요, 여러분. 8번은 여러분들이 수선화에게 라는 정호승의 시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시정지 누르고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번 같이 볼게요. 8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4번입니다. 가에는
갈리패는 갈리패의 바람, 백발에는 백발의 바람에서 보기는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에서 대구법을 확인할 수 있으나 라인은 대구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4번이고요.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가는 추상적인 감정인 고독감을 보기는 추상적인 감정인 외로움을 제재로 삼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2번 가는 고독감을 인간의 근원적 정서로 보편화하고 보기는 외로움을 하느님, 너, 새들, 산 그림자, 종소리 등 모든 사물의 근원적 정서로 보편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3번 나는 보라, 보기는 울지 마라 와 같이 명령형 어미를 활용해 화자의 입장을 단정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5번 가와 나, 보기 모두 뭐뭐다 라는 특정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 문제 풀어볼 건데 우리 15번은 감나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감나무 기억하시고 15번 감나무의 특징으로 적절한 거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5번 볼게요. 우리 15번에 적절한 거 바로 4번입니다. 보라와 같이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되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사실 1번, 2번, 3번, 5번이 드러난 긍정적 전망 아니면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 전개, 색채 대비, 유사한 통사 구조로 반복하여 운율의 형성 이런 것들은 다 시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15번에 가장 적절한 거 4번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삼각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의 소설이고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삼아 읽어봐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다만 중요한 부분만 조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명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우리 명훈이는 일을 정말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는데 맨날 국장에게 불려가서 혼이 나요. 그 사람들은 명훈이 자주 불려갈수록 저 사람은 약간 하자가 있구나, 결함이 있구나 라고 여기게끔 되는 거죠. 자, 명훈이는 사고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기는 수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미봉책을 다 준비를 해놓을 정도로 꼼꼼한 성격입니다. 하지만 국장은 결과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명훈을 혼내는 거죠. 자, 하지만 그는 우리와 달리 수치심을 황급히 비굴한 웃음으로 바꾸지도 않고요. 변명하고 남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와 다른 명훈의 모습은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명훈의 모습이라 볼 수 있고 그에 반해 우리는 주체성이 결여된 현대인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훈은 우리가 적응함으로써 회피해버린 그 무엇과 혼자서 맞서고 있었다. 우리의 목까지. 그게 아무래도 주체성이 결여된 삶과 그리고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싸우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보자면 명훈이는 결국 사표를 내고 사라집니다. 자, 내가 명훈의 자리로 가는데 나사가 빠졌는지 앉자마자 의자가 기우뚱 쓰러져요. 근데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명훈의 의자가 망가진 것을. 자, 이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한 현대인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고 명훈이 퇴사를 했다는 것은 부조리하고 억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적인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명훈을 생각하면서 프로메테우스와 같이 그는 사람들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놓고 혼자서 심장을 물어뜯기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장이 명훈을 찾아갈 것 같지만 그렇다고 질질 끌려올 사람이요? 어림도 없어요. 경숙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얘기하죠. 거기엔 그러기를 바라는 그녀의 뜻도 실려 있는 듯 했다. 나는 비죽이 웃었다. 나 역시 그런 바람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경수기와 라운지에서 저 창밖을 봐요. 이런 조류 학자처럼 나는 가슴이 설렙니다. 그래 나는 명운에게 나의 새라고 생각하게 되고 명운에게 펠리컨이라는 이름을 지어지게 돼요. 그 경숙도 펠리컨 호는 어때요? 폭풍 속을 항해하는 배. 삼각돛도 용골도 제 힘에 겨운 역사. 모양 죽자고 파도를 향하여 달려드는. 그래서 말은 어떨까? 이러면서 아 좋아요 좋아요. 펠리컨 펠리컨 펠리컨. 좋은 시 같아요. 자 지금 나와 경숙은 명운을 존경하는 거죠. 명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언젠가 경숙이가 괜찮을까요? 비바람이 심한데 라고 하면 내가 대답합니다. 염려마 펠리컨 새는 자기가 자기 심장을 잘라 그 피로써 버티는 한이 있더라도 끝내 그곳에 이를 거야. 자, 펠리컨 새는 앞에서 명운을 의미했죠. 그래서 그곳은 명운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가 상상한 펠리컨 새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각 인물들의 상황과 펠리컨 아니면 조류학자와 같이 비유적인 표현들이 상징하는 것들 또는 원관념을 알아두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두세 개만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우선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풀기 전에 보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보기 읽었으면 적절하지 않은 거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4번 같이 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5번입니다. 펠리컨 새가 끝내 그곳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나가 상상한 펠리컨 새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적 대응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우리가 국장에게 혼날 때 수치심을 황급히 비굴한 웃음으로 바꾸거나 변명하고 남을 탓하는 모습은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명운과 달리 주체성이 결여된 모습에 해당합니다. 2번 명운은 우리가 적응함으로써 회피해버린 그 무엇과 혼자서 맞서고 있었다. 우리의 목까지를 통해서 명운은 상황에 굴하지 않는 결연한 태도를 보이며 주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국장이 그럴싸한 트집을 잡아 명운을 나무라는 모습은 명운에게 가해진 직장 내 부조리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적절합니다. 4번 펠리컨이나 펠리컨호는 명운을 의미하며 명운은 우리와 달리 주체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있는 인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5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1의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있고 선생님도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을 해주죠. 우리 일시정지 누르고 1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번 같이 볼게요. 우리 11번에 적절한 거 바로 5번입니다. 펠리컨 새가 끝내 그곳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나가 상상한 펠리컨 새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명운이 가진 자연 친화적 태도는 윗글에 드러나지 않고 2번 명운은 부조리한 상황에서 빠져나왔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있으므로 명운의 처지와 다른 평화로운 자연물을 활용해 명운이 처해 있는 부정적 현실을 부각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번 서술자인 나와 이경숙이 평소에 명운을 새와 닮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윗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4번
명운이 자신에게 가해진 부조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 적절한 거 바로 5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4번 문제 풀어볼 건데 윗글은 삼각도시고 보기는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시도 함께 확인을 해주세요. 자, 우리 14번 적절하지 않은 거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번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3번입니다. 서술자인 나나 명운을 비유하는 표현은 사용되었지만 이를 통해 안타까움이란 정서를 드러내진 않습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결연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 긍정적 인물인 명운이 드러나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2번 우습지 않느냐 이런 때문에 와 같은 부분에서 자신의 소시민성에 대한 자조적 태도가 드러나므로 적절합니다. 4번 영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여 화자 스스로의 속된 모습과 무기력한 삶을 부각함으로 적절합니다. 5번 윗글에는 조류학자처럼 돛담배 같은 과 같은 부분에서 직유법을 보기는 돼지 같은 과 같은 부분에서 직유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었고 우리는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탐라별곡으로 들어갈 건데요. 탐라별곡은 가사고 여러분들의 탐라라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제주도에 가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풍속, 지방간인 작가가 직접 파악한 현지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 실정을 살펴보니 불쌍하도다. 의식이 군색하니 흥미가 있을손가. 발을 겨우 옮길 만한 박전을 경작하니 자르놈이 작은 모습 신고이 맺고 가꾸어. 자, 지금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조물주 시기심하고 천시도 그랬대요. 악풍과 심한 폭우 해해마다 막심하니 반리랑을 돌아보면 병마로 짓밟은 듯 곡식들을 둘러보면 쇠채찍으로 마구 내리친 듯 지금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농사의 상황이 좋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은 이삭 주워내니 빈 껍풀뿐이로다. 자, 이렇게 열심히 지금 농사를 지었지만 기후가 좋지 않아서 빈 껍풀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굶주리겠죠. 그래서 거리거리 모든 기민, 가마 잡고 이른 말, 이제 기민이 하는 얘기입니다. 서럽고 서러운 우리 목숨 나라에 달렸으니 유민도 옮겨다가 임금 계신데 아래고자 가죽옷, 풀 전립이 이 무슨 의간이며 모밀밥, 상실주기 그 무슨 음식일꼬. 자, 지금 대구법 사용되고 이렇게 초라한 옷이 어떻게 옷이며 이런 음식이 어떻게 음식이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가난하게 살고 있는 제주도의 상황이 드러납니다. 그 해마다 국은 입어 나포 이전 허비하니 곡식청함도 낯이 없고 생계도 아득하니 목자 일족 포작구실 이에서 더 서러우며 배를 무리는 무역하는 무리 그 안이 난감한가 창명이 한격하고 방금이 엄절하니. 자, 지금 해녀나 무역상 등이 바다로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제주도는 바닷가라서 해녀가 많고 좀 이렇게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질 못하니까 농사에 집중해야 되고 근데 농사도 잘 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 곳에 못 가기는 흙안산 언새 같도다. 슬프다. 너의 간고 내 어이 모르리오. 자, 이제 지방간인 화자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관장에게 달려있으나 견디에 지내기는 네 마음에 달렸으니 그럴수록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일상에 심성 보전하여 천원을 잊지 말고 부자 형제 상해하면. 자, 지금 힘들어도 유교 윤리를 믿으면서 참아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략 이후로 가자면 그래서 우리 임금 추우신가 이러면서 임금을 걱정하는 영군지장의 마음이 드러나고요. 외로운 신하가 얼른 바다를 시위 건너서 이곳의 물적 민생을 세세히 아뢰고자 지금 탐라 사람들의 어려움을 아뢰고자 하는 지방관으로서의 책임감이 드러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안화설 보도록 할게요. 안화설도 지방관, 관찰사로 있을 때의 얘기예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내가 밥을 먹을 때 찬안에 기교를 한껏 발휘한 술을 넣은 꽃잎이 함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찬안 가운데 이른바 수판을 세운 거죠. 나는 원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을 치우는 사이에 막 찢어지고 하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수놓은 연꽃은 일단 자리에 놓아두거라 라고 하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 관찰사 눈치를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 때문에 우리 관찰사가 수판을 좋아하는구나. 찬안에 무조건 꽃을 올려야겠다 라고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압록강에 접한 주부를 모두 5번 다녔는데 찬안을 올릴 적에 비록 수판은 없을지라도 비단을 잘라 꽃을 만들었으며 그 붉은 꽃과 파란 잎이 차린 음식에 어리 비치고야 말았으니 나는 마음속으로 관서의 풍속이 천박함을 비웃었다. 자, 지금 글쓴이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막 비단을 잘라서 꽃을 만들어서 올리는 걸 모르고 관서의 풍속이 천박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깨달아요. 의주부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본부에는 조화를 만드는 장인이 없어 찬은의 꽃을 뜻에 맞출 수 없으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까 부윤이 관찰사께서 관계부에 들어갔을 적에 수놓은 연꽃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겁을 먹고 꽃으로 서로 이기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깨달은 거죠. 나는 단지 동정했을 뿐인데 이게 사람들에게 간파되어 가는 곳마다 폐단을 끼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나로부터 나와서 반대로 관서의 풍속이 천박하게 된 것을 알지 못했음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자, 오호라. 관찰사는 이렇게 작은 지역을 보는 건데 그러면 임금은 어떻겠는가 하고 이제 임금으로 확장해서 이 깨달음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은 이런 아첨하는 자,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라고 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 라고 하는 설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2-3개 정도만 풀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일단 A는 풍속역이에요. 가의 풍속이죠. B는 나의 풍속입니다. 그 A와 B 기억하시고 3번 문제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볼게요. 우리 3번에 가장 적절한 거 1번입니다. A는 지방간인 화자가 직접 파악한 현지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 실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화자는 불쌍하도다 라고 백성에 대한 직접적인 정서를 제시하게 되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또한 B가 가리키는 내용은 관서의 여러 고을이 찬안을 올릴 때마다 늘 천박하게 꽃장식을 더하여 비웃을 만하다는 것으로 이는 작가가 각 고을이 자신의 비위를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꽃 장식을 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오해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관서의 원래 풍속이 아님에도 작가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A, B 둘 다 지방간인 화자와 작가가 알아보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3번 A는 이별을 수용하지 못하는 작가의 현실도피적인 태도와 관련이 없으며 B는 세속적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작가의 속물적인 태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4번 A는 지방간인 화자가 직접 파악한 현지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 실정을 의미하므로 궁핍하게 사는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B는 관서의 청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오해하고 있는 풍속입니다.
5번 A는 지방간인 화자의 책임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나 B는 남을 함부로 깔보는 부정적인 인물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3번에 가장 적절한 거 1번이고요. 마지막으로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 윗글은 안화설이에요. 그래서 안화설 내용 기억하시고 14번 보기 한번 보시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4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1번입니다. 우리 나는 본래 이런 물건을 좋아하지 않는 성품이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2번 그래서 여름의 아전 중에 관찰사의 동정을 참문하는 자들이 모두 신속히 보고하기를 관찰사께서 꽃을 매우 사랑하시니 만약 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를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이런 까닭에 여러분이 모두 겁을 먹고 꽃으로 서로 이기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본부는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이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을 뿐입니다를 통해 관찰사인 작가의 기호에 맞춰 사람들이 찬원에 꽃을 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그런 뒤에 어진 이를 미워하고 유능한 자를 질시하며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치는 손을 남몰래 놀려서 나라가 그에 따라 멸망한 것이 먼 옛날부터 도도하게 이어졌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를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임금의 기호가 부정한 데서 나오는 일이 한 번만 있어도 임금의 처소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엿보다가 은밀하게 간파하고 말마다 아첨하며 일마다 쫓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작가는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1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문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은 음양옥지환이라는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씨가 이렇게 막 꾸중해서 무수히 구박하고 돌아가거늘 소저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개교를 생각하더니 이윽고 수학이 들어와 가만히 말하여 왈 그냐의 유택이 여차여차 하리니 소저는 바삐 피신할 방략을 행하소서. 자, 지금 수학이 소저가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저가 혼비백산하여 아무리 할 줄 모르다가 문득 부친의 유서를 생각하고 보니까 만일 너를 핍박하는 일이 있거든 남복을 개착하고 태화산 숭령관을 찾아가면 자연 구할 사람이 있으리라. 그래서 남복을 입고 태화산 숭령관을 찾아가죠. 자, 여러분들 이런 혼비백산이라는 사자성어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야의 유택이 유씨의 말을 듣고 밤들기를 기다려 소저의 침소를 담으로 넘어 돌입하니 이미 소저는 달아났죠. 그래서 이 사연을 유씨에게 전하니 소저의 도망함을 통하니 여기더라. 그 길을 걷다가 한 노파를 만나요. 그 춘매라는 시녀가 우리는 태화산을 찾느니 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숭령관에 있는 사람이 벽하선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벽하선자는 어떤 사람이뇨? 라고 물으니 뭐 이렇게 단사를 화하여 황금을 만든다 하더이다. 벽하선자의 뛰어난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벽하선자를 만나러 갔고 근데 신기한 건 벽하선자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태지에서 오시느뇨? 라고 두어 여관이 맞이했죠. 그 소자가 어떻게 하느뇨? 하니까 여관이 우리 선생이 말씀하시되 오늘 미시에 태주 기객 양인이 오시라 하시기로 아누라. 자, 벽화선자의 뛰어난 능력 같은 것들이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죠. 사람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예측한 거죠.
그 중략 부분 줄거리 보자면 이제 벽화선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화소저와 춘매는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서술자 개입 같은 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요. 자, 화원수, 이게 화소저고 앞에 나왔던 그 소저예요. 그 소저가 소낭자한테 속아서 이곳에 왔지만 내가 먼저 가서 황상을 구하리 이러고 막 달려가요. 그래서 천자가 위험에 빠졌을 때 원수가 천자를 구해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벼슬을 하사받고 행복하게 살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한 두세 개 정도만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3번 보기 읽어보시고요. 우리 일시정지 누르고 적절한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같이 볼게요. 우리 3번에 적절한 것은 바로 1번입니다. 부친의 유서는 소저가 유씨와 유택의 계교에서 벗어날 때 도움을 주며 부친의 유서를 따르다가 벽화선자라는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조력자를 만나게 됨으로 적절하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2번 소저가 남복을 입고 시비 춘매와 피신을 하는 것은 부친의 유서에 있는 내용대로 하는 것이며 소저의 부친이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조력자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3번 소저와 춘매가 태화산을 찾아갔다가 만난 노파는 벽화선자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긴 하지만 신이한 존재인지는 드러나지 않으며 해당 글이 이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보기나 윗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4번 벽화선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소저는 비범한 능력을 발휘해 개인적 차원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위기에서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5번 소저와 춘매가 유씨에게 복수를 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으며 비범한 능력을 활용해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소저가 천자를 구하고 난 이후의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3번에 적절한 거 바로 1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여기고 여기에 사용된 서술 방식이 드러나지 않은 거 우리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9번 같이 볼게요. 우리 9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2번입니다. 우리 A에는 편집자적 논평, 즉 서술자 개입이 활용되었는데 2번 선지에는 이러한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고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은 가련하다에서 3번은 세상에 불쌍한들 2에서 더할 소냐에서 4번은 사람이야 일러 무엇하랴에서 5번은 산중에 있는 경계 어찌다 기록하리에서 서술자 개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12번 윗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거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2번 같이 볼게요. 우리 12번에 적절한 거 바로 3번입니다. 니은 먼저 보자면 원수가 분노하여 소리를 크게 지르며 자정금을 둘러 적진을 지쳐 들어가며 적장과 적조를 썩은 풀 베듯 하니 에서 인물의 뛰어난 능력을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을 화소저와 춘매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벽화선자가 드러나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미음 상이 방성대곡하시고 좌우제신이 서로 붙들고 통곡하니
그 경색의 처량함을 참아보지 못할러라 개입하여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리을, 미음이 적절하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기역,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디귿, 사라져가는 대상에 대한 인물의 안타까움은 드러나지 않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 적절한 거 니은, 리을, 미음 바로 3번이 됩니다. 자, 우리 이것으로 2023년 12월 19일 날 시행된 고2 11월 학력평가 문제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